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시세보다 저렴하면 잘 팔리는 것이고 비싸면 안 팔리고 도태되는 게 세상의 이치이자 잔인한 현실입니다. 하물며 작은 구멍가게 사탕 하나라도 그 물건에 맞는 값이 매겨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방산 무기 시장에는 이런 통념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량 무기 대부분은 주문에 의해 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제작사는 단가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려는 국가가 원하는 형상과 장착할 장비에 따라 제작 방법과 가격을 검토하고 원하는 국가는 수량 인도시기 인도 방법 등 적정한 가격을 판단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국가의 예산은 1년 단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제작사의 구입 계약도 2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해에 몇 배를 발주하는지에 따라 단가는 달라집니다. 가까운 예로 한국에 들어오는 아파치는 최신의 기종인 H64형 아파치 가디언으로 순수 기체가만 대당 가격은 약 350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총 64대의 아파치 가디언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반면 일본은 2002년 8월 이전까지 운영하던 해외 지원의 스즈이 코브라 대전차 헬리콥터에 후속으로 64km 버전의 아파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데 2002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2대를 도입하기로 하여 2006년 3월에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품을 일본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서서히 늘려 후지중공업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라이센스 제작으로 변경하는 압수로 인해 처음 총 60대를 배치할 계획이었다가 단가가 점점 올라가는 악자와 후지중공업과 일본 국가 간의 소송까지 가서 마지막에는 한 대당 216억에 난화약 2천억 원이라는 F-35보다 2배 비싼 금액을 들여 구입합니다. 이는 당초 생각했던 가격의 4배인데요. 이처럼 모든 방산 무기가 그러하듯이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한국은 방산 무기의 줄다리기를 매우 잘하는 편입니다. 또한 첨단 무기부터 재래식 무기까지 개발 기술도 점점 고도화되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방산 무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기의 값어치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한 방산 무기에 대해 한국의 화끈한 대응 방안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함정에 대한 방공에 사용하는 무기체계로 다른 방공 시스템이 요격에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근거리 방어 수단이 시리즈입니다. 근접 방어체계 클로징 웨폰 시스템으로 통칭 시리즈라고 불립니다. 현대 해군 수상함이 직면한 주요 위협 중 하나인 대함 유도탄에 대한 대항 수단으로 다른 모든 방어 수단들이 실패했을 때 함정의 최후 방어 수단입니다. 아울러 함포의 화망을 돌파한 고속정이나 테러용 단전 같은 소형 수상 목표물에 대응에도 활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기관포를 써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형식인데 현재는 러시아의 카시탄이나 팔마와 같이 31일 게틀린과 함대공 미사일을 혼합한 시스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옛날 전함들이 다수의 대공포를 활용했던 전술과 비슷하게 전투함 주위의 화망을 형성해 보호할 때도 있지만 쉴즈는 컴퓨터 및 레이저 조준으로 무기를 관제해서 미사일의 예상 궤도를 쫓아 사격하기 때문에 방어 성공률이 기존의 탄약을 치던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적성 물체에 대해선 독립적 자동으로 반응하게 할 수도 있으며 고속정이나 자폭 테러용 고무보트에 대처하는 것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단계 방어 시스템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위스가 바로 그런 종말 단계 최후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서방 제시지 중 하나인 네덜란드 시그널 4이 SG-30 골키퍼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한 펠릭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근접 방어 무기체계인 두 기종인 골키퍼 밸런스를 많은 국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골키퍼는 말 그대로 축구 골키퍼처럼 잘 막으라는 뜻을 가졌으며 네덜란드가 개발했습니다. 골키퍼는 펠릭스 대비 위력 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골키퍼는 32개 뚫링을 장착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물건이 미국에서 냉전 당시 구소련 전차들의 뚜껑 따는 용도로 준비했던 A-10 공격기가 탑재하고 있던 J-류 8어벤져스 기관포입니다. 좌측의 우측이 시리즈에 탑재된 J-8업 기관포입니다. 지혜의 8어벤져스 기관포는 39경 7총열 게틀링포의 높이 6m 중량 9kg의 육중한 몸체를 가지고 있고 발사 속도는 초당 78로 분당 4200발을 발사합니다. 탄환수는 1520발이며 최대 유효 사거리는 1m입니다. 단 기관포 크기에서부터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관계로 이를 아무리 함정에서 운영한다 해도 요구하는 용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착에 따른 조건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력은 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골키퍼는 운용에서는 팰리스보다 확실히 열세입니다. 개발국인 네덜란드와 일부 유럽 아시아 국가들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대한 31개 틀린 것을 채택한 만큼 잡아먹는 공간도 많기 때문에 골키퍼를 장착하려면 76 한 포를 달 공간만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골키퍼는 매월 한 개 목표를 동시에 추적해 가장 위험한 목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5초 간격으로 발사된 2발에 대한 미사일을 연속 요격한다. 또한 골키퍼는 프랑스보다 가격이 2배 더 비싼 대당 100억 원이며 프랑스는 50억 원 정도 합니다. 반면 미국이 개발한 시리즈 펠릭스는 그리스의 보병 방진인 팔랑크스를 뜻하고 방어 체계인 만큼 이 진영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미국에서 개발한 만큼 미국식으로 보통 펠릭스라 부르게 된 것이죠. 밸런스는 최대 유효 사거리 1890발사, 속도 분당 4500발, 탄산수 1520발이며 골키퍼보다 작은 20kg입니다. 밸런스는 쿠퍼 팬텀 이후 미국제 전투기에 거의 고정 무장처럼 장착되었던 MU-122가 발칸포와 자체 레이더 관제 시스템으로 구성된 근접 방어 체계를 가져온 것인데요. 사실상 근접 방어체계 표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걸맞게 운용하는 국가와 함정 또한 많습니다. 일단 개발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권에서 근접 방어 체계를 장착할 정도로 대형함을 보유한 해군에서는 대부분 밸런스를 도입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식별하기 용이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펠릭스 신형의 경우 개량된 광학식 추적 장비와 30인치가량 연장된 포심 덕택에 골키퍼와 요격 능력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탄환의 구경으로 인해 파괴력은 낮은데요. 또 차이점이라면 밸런스는 단일 목표물을 대상으로 격추될 때까지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프랑스는 탄약동이 일체화되어 있어 갑판 위에 올려놓고 나사만 조이면 설치가 끝나지만 골키퍼는 갑판의 내부를 따고 탄약고 공간을 만들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골키퍼의 단점이 공간을 차지해도 너무 많이 차지하지만 이 단점을 강력한 화력이 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서방 국가들은 기존의 기관총 시리즈만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을 쉽게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대한미사일에 대응되는 체계로 소형 유도미사일 개발이 시작되었고 이 무기체계는 1987년에야 생산이 결정되었습니다. 1991년 들어서 리밀류 계열을 완성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량된 21연장 여림 6기 블록권이 나왔는데 적외선 유도를 채용하여 레이더 전파를 발산하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독일, 한국, 미국, 터키, 그리스 해군 등에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개의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21발을 쏘고 나면 다음 표격 방어까지 시간적인 개입이 발생되고 지휘자보다 상대적으로 운용비가 비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종말 방어체계로 쓰이는 시리즈와 미니게임 또는 비가 동시에 운용하는 것이 현재 함선에선 가장 효과적이고 최적화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만큼 수요도 높습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전량 수입해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다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전투함들에 탑재된 프랑스에 비해 수요자가 유럽, 남미, 중동 일부 국가와 한국군이 골키퍼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해 결국 추가적인 개량이 요원화되게 됐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프랑스는 지속적인 개량을 거듭해 약점이었던 대전차전과 위력 면에서 골키퍼에 상당히 근접했고 초음속 대한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골키퍼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골키퍼는 점점 도태되기 시작해서 단선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시리즈 시장이 미국의 독점 체계로 변하자 돌연 프랑스의 가격을 점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 밸런스 구입에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하늘이 돌아왔을까요? 한국에 난처한 정보를 입수한 골키퍼 개발국인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골키퍼에 대한 기술 이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골키퍼는 프랑스에 비해 구경만 크다 뿐이지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함 미사일을 회피기동과 기만 등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는 이대로 단종되는가 싶었는데 타일레스 네덜란드사에서 골키퍼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네, 주요 기술과 장비를 개량하면서 I 탐색 레이더 DV 옵티컬 시스템에서 이후 IR 센서 교체와 구동 성능을 개량하고 파괴력을 높인 신형
신약을 적용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갖추게 되면 골키퍼가 펠릭스보다 요격 능력에서 훨씬 앞서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LIG 넥스원이 지난 2016년을 방사청과 장정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에는 원제작사인 네덜란드 발레스의 기술 인력을 파견해 정비 경험과 기술을 이전받아 2019년에는 LIG 넥스원이 해군의 골키퍼 장정비 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국형 시리즈의 독자 개발이 마무리되고 양산까지 들어간다면 또다시 한국은 최신의 근접 방어무기를 개발하여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이 말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다면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